볼라스는 상담자가 역전이를 활용할 때 직접적인 활용과 간접적인 활용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시간에는 직접성의 정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성의 정도는 환자가 타인과 관련된 자기의 정서 경험을 담아낼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치료자는 환자가 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환자를 밀어붙이게 되는 자기 노출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루빈과 슐츠가 지적했듯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환자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환자와 함께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다. 다음 사파에서는 치료자가 환자의 변화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치료자가 새로운 방식으로 환자와 함께 있어주자 그 결과 변화가 일어났다. 여성 환자 L은 수년간 치료를 받으면서 익숙해졌음에도 한 번도 생산적이지는 않았던 주제를 다시금 반복하고 있었다. 이번에도 그 주제에 대해 말하던 환자는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여성 임상사회복지사 O를 계속 밀어내 왔는지에 관한 해석을 들었고 평소답지 않게 그 해석을 수용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의 한 측면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이 본인에게는 자율성의 상실을 의미한다면서 새로운 유전적 자료를 설명해 주었다. 다음 회기가 시작되자 환자는 복지사 덕분에 처음으로 이해받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자신의 부부치료사와 별도로 개인 치료를 시작할 수 있을지 논의해 보려 하고 있었다고 선언하듯 말했다. 복지사는 환자에게 현재 정신치료 과정에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부부치료사에게서 받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인지를 물었다. 환자는 부부치료사가 복지사보다 자신의 가족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으며 부부치료사 앞에서는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사람들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고 모호하게 설명했다. 이에 더해 변화라는 것이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면 환자는 변화를 원하지 않고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했던 복지사의 말을 다시 꺼냈다. 부부치료 상담을 지속하면서 복지사와의 치료는 종결할 계획을 세우고 있던 환자는 이후 상당히 애매모호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환자는 복지사와의 치료가 아무런 효과도 없고 너무 실망스럽다고 말했지만 치료 종결일은 5개월 이후로 잡았다. 복지사는 환자가 처음으로 이해받는 느낌의 상태로부터 도망치려는 것을 직면시켜야 할지 고통스러운 변화를 맞닥뜨린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얼마간 뒤로 물러나고 있는 환자의 행동을 지지해 주어야 할지를 두고 꽤나 혼란스러워했다. 결과적으로 복지사가 취한 직면적 중재와 지지적 중재는 모두 애매모호한 결과를 낳았다. 예컨대 환자는 회기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마치 회기를 영원히 지속할 의도가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러나 이후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복지사가 짚어주면 몇 개월 후에 치료를 중단할 것이라는 의사를 단호하게 표명했다. 복지사는 환자 L의 경우 언제든지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조건 하에서만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진단적 이해를 바탕으로 치료 중단과 관련된 일을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 환자는 복지사와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자신이 절대적인 독립성을 가진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은밀하고 강인하고 통제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비통한 심정으로 인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환자는 이해받는다는 느낌과 치밀한 감정을 갈망했다. 환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해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자신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기분이 들 것 같다며 슬프게 말했다. 반대로 절대적인 독립성을 계속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계속 단절된 느낌을 받게 될 것 같다고 했다. 환자의 치료 중단 계획과 관련해서도 이와 같은 딜레마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두 사람 모두 인지하고는 있었지만 복지사는 여전히 환자의 의도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었다. 생애 처음으로 제대로 이해받았다고 느꼈던 시점으로부터 한 달이 지나자 환자는 복지사가 자기를 뒤쫓으면서 정신치료 과정으로 다시 끌어들이려고 한다고 나물었다. 그러면서 평생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환자의 본인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려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예를 들어 환자의 어머니는 환자가 집을 떠나지도 결혼을 하지도 아이를 갖지도 교육을 받지도 않기를 바랐다고 했다. 환자의 어머니는 환자가 곁에 머물며 자기를 돌봐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러나 환자는 이번 복지사와의 관계에서만은 그냥 참고 넘어가지 않을 생각이었다. 환자가 자신을 뒤쫓지 말라고 경고할수록 복지사는 더더욱 그렇게 하고 싶은 강렬한 욕망을 느꼈다. 사실 환자가 곧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치료실 문 쪽으로 다가가는 이미지가 뇌를 스치기도 했다.
그 이미지 속에서 복지사는 말 그대로 수수방관하고 앉아서 환자를 치료실에 머물도록 만들려는 노력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기 위해 입술을 깨물다시피 하며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회기가 끝나는 순간에도 복지사는 환자가 치료를 종결할 것인지를 말 것인지에 대해 여전히 알 수가 없었다. 복지사는 다음에 이어진 몇 차례 회기에서 환자의 치료 종결과 관련된 자신의 불안을 점진적으로 노출했고, 이를 통해 환자 본인의 불안도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러나 환자는 처음으로 자신이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대해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는 변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치료자든 결코 자신이 처한 상황이 나아지게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믿음을 품고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환자는 자신의 경험 깊은 곳에 자리해 있는 크나큰 비애와 불확실성을 직시하기보다는 비참한 상태로 남아 있으려고 했다. 다음 치료자와 어떤 노력을 해보고 싶은지와 관련해 아무런 계획도 없었고 계획을 구상해 보려는 마음도 없었다. 그저 치료자를 찾아가서 말을 해볼 생각뿐이었다. 마치 치료 시간에는 환자는 자신이 만났던 이전 치료자 2명에 대해 말했다. 환자는 자신의 첫 번째 치료자에게는 사전에 아무 말도 해주지 않고 떠났다고 했다. 그리고 두 번째 치료자와는 한번 만나서 작별 인사를 했다고 말했다. 앞선 두 치료자와의 경우가 비교해보면 복지사와의 치료 종결 기간이 이렇게 긴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다. 복지사는 치료자가 바뀔 때마다 환자가 마음을 조금씩 열었다는 사실을 짚어주었다. 어쩌면 환자에게는 한 치료자와 나아갈 수 있는 한계 지점이 있었고, 그 지점에 도달하고 나면 다음 치료자의 도움이 필요했을 수도 있었겠다는 의미였다. 환자는 지금 받고 있는 치료의 중요성을 축소하고 있었다며 복지사의 말에 동의하는 고개짓을 했다. 그리고 복지사가 언젠가 환자의 소식을 듣게 되면 기쁠 것 같다고 말하자 환자는 꽤 놀라워했다. 복지사 O는 회피하고 도망가 버리려는 환자 L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줄 방법을 거의 갖고 있지 않았다. 환자 L의 자기 경험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가장 양성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역전일을 활용했더라도 이는 환자가 지닌 담아내기 능력의 한계를 훨씬 초과했을 터였다. 또한 그 결과 기존의 애매모호한 상황이 너무 일찍 완전히 무의미적인 내적 대상과의 관계의 상연으로 이어지면서 새롭고 덜 위험한 대상을 치료 세팅에 도입해야 했을 것이다. 복지사 O가 결국 역전일을 간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환자 L이 자신을 뒤쫓고 싶어하는 복지사의 소망에 적절히 동의시를 한 덕분이었다. 호프만, 아론 그리고 미셸 같은 대인관계주의자들은 치료자의 주관적 경험에 대한 환자의 지각을 전이의 일부로 고려할 것을 고렸다. 환자 L이 자신이 복지사 O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았으며 자신이 행사하는 영향에 복지사가 자유롭게 저항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복지사는 전이에 대한 환자의 해석을 인지하고 이와 더불어 역전이 속에서 본인이 반복하고 있는 측면을 의식함으로써 환자의 고통스러운 타협을 설명할 수 있었다. 복지사는 환자를 위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색다른 방식으로 환자와 함께 있음으로써 작별 인사를 하는 방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아주 중요한 사례로 보여요. 이 사례를 해석하는 것은 각각 다양해요. 예, 이분은 이 어려운 환자를 어떻게 잘 보내주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해 줬어요. 이분의 그 부분, 마지막 부분 잘 이렇게 내담자를 보호하면서 이별할 수 있도록 도와준 저분 높이 살 부분인데, 처음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네, 제가 이 짧은 문장을 읽고 이해한 바로는 어떤 이제 내담자분께서 그 복지사한테 굉장히 복지사가 느끼기에 굉장히 진전이 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주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계속 이야기했다라는 건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런 이야기 속에 뒤에 감춰진 어떤 자신의 드러나면 안 될 것 같은 그 자기 자신의 어떤 모습, 이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굉장히 그 복지사분을 안달나고 헛갈리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거기서 보면 그 내담자분은 유전적 자료를 설명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 뭐 우리 집은 이렇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여기서 라고 유전적이라는 하고, 말은 지네틱이라는 말은 어떤 발생학적 이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자기의 경험과 관련돼서 지금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낀다. 그러니까 이걸 유전적이라고 해석하면 엉뚱한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유전적이라는 것보다 발생학적이라는 얘기예요. 유전적 자료라고 번역한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발생적으로 이러한 정서 거기서 나오는 얘기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기 자신의 한 측면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이 본인에게는 자율성의 상실을 의미한다면서 새로운 유전적 자료를 설명해 주었다. 근데 유전적 자료가 아니라 연원적인 자료. 연원적으로 왜 자기가 그런 정서를 느끼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게서는 자기 자신의 한 측면을 드러낸다면 이거 자체가 자율성의 상실이라고 하는 이런 해석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빌리프 시스템이에요. 믿음 시스템. 이 사람은 누구에게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자율성을 상실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인식 체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강고한 어떤 믿음 빌리프 시스템이 이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심리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이게 이 사람의 믿을 교리예요. 말하자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내 자율성을 상실하는 것이고 누군가로부터 침해받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 지금 손대영님께서 아주 잘 파악을 해주셨어요. 이분은 계속해서 저항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내담자가 상담자 보기로는 굉장히 생산적이지 않은 회기가 반복되고 있었다는 얘기죠. 생산적이지도 않은 주제를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서 상담자 입장에서는 좀 치료를 좀 진전시키고 싶은 욕심이 있었죠. 그래서 해석을 했죠. 바로 인터프리테이션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번에도 그 주제에 대해 말하던 환자는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여성 임상 봉의사를 계속 미래내고 해석을 들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해석을 들었고로 묘하게 표현이 돼서 우리가 넘어가 보기 쉬워요. 여기서 굉장히 객관화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저자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케이스의 임상가가 누구냐면은 여성 임상 사회복지사 O란 말이에요. 근데 여성 임상 사회복지사가 제가 처음 읽을 때는 밖에 있는 누군가처럼 느껴졌어요. 이 글을 읽을 때. 근데 이게 치료자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임상 사회복지사 O를 환자가 어떤 방식으로 계속 밀어내 왔는지에 대한 해석을 환자가 들었다. 수동태로 써가지고 이게 해석한 사람이 누군가가 숨겨져 있죠. 해석한 사람이 누구예요? 치료사잖아. 치료사가 당신이 내가 애쓰고 있는데 계속해서 내 얘기를 따돌리고 계속해서 내 얘기를 하나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당신 고집대로 계속 당신 얘기만 하고 있다고 해석을 했다는 얘기. 결국 왜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돕고 싶어서 이런저런 해석을 하는데 제 해석을 하나도 수용하지 않고 선생님은 계속해서 전에 하던 얘기를 계속 반복하십니까? 당시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그거보다는 제가 이렇게 여러 통찰을 드리는데 그 통찰을 선생님께서 이해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선생님이 전번에 말씀하셨던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시는 것은
내 얘기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한다면 당신이 강렬하게 저항하고 있다는 해석을 했다는 얘기죠. 이 해석적인 접근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환자가 이 케이스 쓰는 사람의 이 상태를 보세요. 이 환자가 평소답지 않게 그 해석을 수용적으로 받아들였다. 근데 평소에는 전혀 말을 안 듣던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멋진 해석을 했더니 그 해석을 수용했다 얘기예요. 근데 겉으로 수용한 모습으로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의 한 측면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이 본인에게는 자율성의 상실을 의미한다면서 새로운 연원적인 설명을 해주었다. 이렇게 되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당신이 나를 침해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상담자가 생각할 때 이 상담자는 내가 이렇게 해석을 했더니 그 말을 제대로 수용하고, 그리고 사실은 누구 얘기를 듣는다는 게 나한테는 자율성의 상실로 느껴져요 라고 했는데 자율성으로 상실로 받아들여집니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어그레션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해석하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라는 얘기를 지금 했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있잖아 지금 이 상담자가. 그러니까 다음 얘기가 시작되자 환자는 복지사 덕분에 처음으로 이해받는 느낌을 받았다. 이게 컨셔스한 상태에서 이 사람이 사실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지적으로는 이해가 돼. 선생님 얘기 듣고 보니까 납득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는 선생님으로부터 이해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얘기가 재밌죠. 그런 다음 자신의 부부치료사와 별도로 개인 치료를 시작할 수 있을지 논의해 보려고 하고 있다고 선언하듯 말했다. 그러니까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아마 따로 부부치료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부부치료로부터 정신분석 치료를 받을지를 논의해 보려고 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선생님과 더 이상 치료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케이스를 보고하고 있는 분이 임상에서 내담자의 정서를 지금 다 놓치고 있다는 얘기죠. 이분의 멋진 해석이 내담자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보고 자꾸 뭘 드러내라고 하는데 내가 이 저항을 거둔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내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는 자율성의 상실로 느껴져 왔습니다라는 얘기는 나를 당신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것을 내가 못 참겠습니다라는 정서적인 표현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의식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한쪽에서는 해석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다음에 회귀 와서도 선생님 덕분에 처음으로 이해받는 공감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바로 이어서 하는 얘기는 선생님 떠나서 내가 부부 상담하고 있는 그분한테 내가 개인 정신분석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함으로써 선생님 떠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 안에 마음의 갈등이죠. 의식적인 것과 무의식적인 것이 서로 따로 놀고 있잖아요. 의식과 무의식의 갈등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게 이분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떠나는 과정 속에서 이분이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지하고 자꾸 질문을 하니까 왜 떠나는지에 대해서 부부치료사 앞에서는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사람들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고 모호하게 설명했다. 이게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아도 된다. 너무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대상이 이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선택하게 됐다. 그리고 다음에 나는 하는 얘기가
변화라는 것이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면 환자는 변화를 원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했던 복지사의 말을 다시 꺼냈다. 이 얘기는 복지사가 해석을 지금 들고 나왔어요. 당신이 전번에 변화라는 게 고통이 따르기 나름인데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스러운 것 때문에 당신은 실제로는 변화를 원하지 않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변화를 원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라고 해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층적인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게 변화를 얻고 싶어서 오셨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니까 당신은 사실은 변화가 고통스러운 거기 때문에 저에게 변화를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변화를 원하지 않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라는 해석을 했다는 얘기. 그게 이분이 떠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게 유감이라니, 그 해석이 유감이라는 얘기죠. 내가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라고 항변이기도 하죠. 난 사실은 의식적으로 변화하고 싶었는데 아직 변화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서 고통스러움 속에 있는데 내가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당신이 해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정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그 이후에 종결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분이 지금까지 하던 해석을 줄이고 이분의 정서에 그냥 따라가는 그 뒷부분을 애써서 자기 정서를 함부로 이게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고 계속 따라가면서 마지막 종결 과정을 잘 하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가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심볼릭하게 자기를 만난 두 명의 치료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 치료사는 작별 인사도 안 했다. 두 번째 치료자와는 한 번 만나서 작별 인사를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케이스를 보고하는 분이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를 지금 드러내고 있죠. 이 앞에 이분 얘기에 의하면 첫 번째 치료자하고는 그냥 작별 인사도 안 하고 끝냈고 두 번째 치료사하고는 한 번 작별 인사하고 끝났는데 나하고는 아주 오랫동안 작별 인사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의 정서에 잘 따라가 주었습니다라고 어쩌면 자기 케이스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두 번째 부분은 잘한 것은 인정을 하는데 왜 사태가 이렇게 됐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현대정신분석적인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이게 정서적인 교감의 문제에 발생하게 되면 해석적인 접근을 했을 때 반드시 일어나는 저항이라는 것을 금방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이분은 자기가 애써서 하다 보니까 이분이 어느 순간에 해석을 받아들였다고 아주 좋아했어요. 자기 통찰을 받아들여서 이제 정말 자기가 스스로 통찰할 수 있는 단계에 왔다고 하는데 다음 얘기 시작되자마자 환자는 당신 덕분에 처음으로 이해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 나서 곧 바로 그런데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하고 하는 이 치료는 여기에서 그만두고 내가 잘 아는 다른 치료사에게서 치료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라는 얘기가 바로 따라왔잖아요. 이게 바로 전이저항이라는 거예요. 강렬한 전이저항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저항이 발생한 것을 잘 알아차려야 되는데 이분은 그 저항이 발생한 것을 이걸 저항이라고 받아들여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기의 어떤 개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인식이 조금 약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이런 해석을 해서 내킬 일이 아니니까 강제적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고 마지막을 진행을 했는데 마지막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는 자기 정서보다는 내담자를 잘 보호하면서 부끄럽지 않게 떠나도록 도와준 부분에서는 충분하게 크레딧을 드릴 수 있는데 이런 경랑을 겪게 되는 초기 과정에 대한 통찰이 약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전 사람도 느끼는 이 케이스에 대한 생각이에요. 여러분은 각각 달리 느낄 텐데 어떻게 느끼시는지 좀 나누죠. 저는 그냥 좀 경험적으로 느꼈던 게 떠올랐는데요. 이제 교회에 찾아와서 이제 본인의 문제라든가 좀 심각한 그 뭐 과거의 잘못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의 얘기를 들어주고, 본인 스스로 이제 좀 더 나은 삶이 무엇인지, 변화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도와주고, 이제 상담도 해주고, 같이 이제 신앙적인 그런 도움을 주고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본인이 이제 그렇게 도움받았던 걸 되게 고마워하고 감사해 하면서, 결국은 떠나더라고요. 결국은 떠나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된 과거를 너무 많이 알고 있다라는 게, 좋은 관계로 이렇게 변화해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랑의 관계는 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변화된 모습, 좀 더 예전 같지 않은 모습으로 다른 교회에 가서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지금 이 경우를 보면서 좀, 그거랑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과거를 노출한, 아까 그 연원적 자료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네.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드러냈던 게, 어떤 변화의 계기는 되지만, 그리고 뭐 저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을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머물기에는 자기의 약점이 이미 너무 많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머물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마치 새로운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느낌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예, 그 케이스가 좀 떠올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해석적인 접근을 할 때 사람들은 다 인지적으로는 다 이해를 해요. 지적으로는. 근데 그게 명료하게 지적으로 이해되는 만큼 정서적으로는 더욱 불편해져요. 그래서 이 보더라인 레벨에 있는 분 돌볼 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이분들에게 통찰을 준다는 거가 위험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만 이분을 우리가 수용해주고 통찰은 이분 스스로 하는 것으로 맡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목사님하고 이렇게 몇 회기 만나 보는 동안에 제 나름대로 성찰을 해봤는데, 제가 우리 부모님이 불편하게 하는 점도 있지만 어쩔 때는 나에게 잘한 것도 있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부모님이 부정적으로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라면서 자기가 통찰을 하기 시작하는 것은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얼핏 그런 통찰 비슷한 걸 내놨을 때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래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당신이 좀 지나쳤지, 당신 부모만큼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어디 있었어, 그런데 당신은 계속해서 부모님을 비난하고 있었던 것은 좀 지나쳤던 것 같아. 아마 동의하시죠? 라고 우리가 이 얘기를 끌고 간다면 이분은 다시 안 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분 자체가 스스로 통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건 좋은데, 이분이 설사 통찰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한 발 물러나 있어야 돼요. 이때 바로 맞장구 치는 것도 위험해요. 정서적으로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것들인데 너무 빨리 우리가 이분이 이제 정신 차렸고 다 깨쳤으니까 이제 안전하다고 느끼고 평소에 내가 안 하고 있던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이분은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하는 거죠. 그 과정은 굉장히 페인풀하고 오래된 과정이라는, 정서적인 것을 소화해내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네, 저도 비슷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조금 약간 다른 점이, 제가 여기서 몇 번 얘기했던, 제가 그 치료사 선생님, 상담 치료사 선생님 거의 제가 한 6, 7년 정도 뵙고 계속 상담을 받았었는데요.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지적으로 해석하신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이 안 나고 거의 다 굉장히 수용적으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굉장히 약간 저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약간 냉정하고 좀 분석적일 때가 많기 때문에 좀 그러셨는지도 모르겠고, 거진다 좀 수용적으로 했는데도 제가 6, 7년을 받고 그 다음에 한 번도 못 뵀어요. 못 뵌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안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그래요. 예, 비슷한데 그거는 지적으로 저를 해석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고 왠지 모르게 졸업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것도 건강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다시 뵙고 또 현실 세계에서 인간적으로 뭐 식사 대접도 하고 그 마음 같아서는 그렇지만은
왠지 제 이렇게 낡고 그 이렇게 터널을 지나오는 시절을 제가 이렇게 터널 밖으로 나와가지고 굉장히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졸업의 느낌이 들었고 또 제가 옛날에 그 뵀던 어떤 선생님도 제가 지금 다시 선뜻 또 연락을 못 드리는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한테도 제가 상담 치료를 한 건 아니고 제 은사시지만은 비슷한 감정이 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지는 저도 딱히는 잘 모르겠는데 현실 세계에서 그분을 다시 뵙고 인간적인 면을 다시 별로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게 부정적인 면은 아닌 것 같고 치료 과정에서 제가 그분을 뵙고 저를 많이 수용해 주시고 그런 게 충분히 고맙고 이렇고 그 말을 정확하게 표현을 못 하는데 현실 세계에서 그걸 졸업한 다음에 다시 뵙고 그 인간적으로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예. 예.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시네마 천국 있잖아요. 그 영화를 이렇게 보는데 그 어린 시절 토토가 어렸을 때 다들 보셨죠. 근데 어린 시절에 잘해주던 그 영화관에서 그 본인을 키워주고 본인한테 굉장히 정서적으로 많이 가르쳐준 그 이렇게 필름 돌리는 그 할아버지를 떠나고 나서는 다시는 안 뵙고 나중에 돌아오신 다음에 다시 가서 뵙잖아요. 근데 왠지 모르게 제가 약간의 공감을 능력, 미워서 안 본 것도 아니고 안 감사해서 안 본 것도 아닌데 떠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약간 공감이 되는 좀 맥락은 다르지만 그런 느낌이 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좋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분리개별화에 대한 문제도 숨어 있겠죠. 우리가 어떤 대사하고 분리개별하는 건 페인풀한 거예요. 원래는 누구나가. 근데 분리개별화된 대상을 가까이 갔을 때 우리는 융합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요. 또. 그래서 안전하지 않은 대상일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충분하게 분리개별화가 된다고 하는 게 인간은 누구나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직 내가 해결하지 못한 게 있는데 내가 엄마 만나면 그냥 엄마가 다 해결해 줄 것 같은 이런 쪽으로 가면 우리가 퇴행해 버릴 수도 있는 이런 어떤 위험 신호도 무의식 중에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그 대상은 이미 인터널라이즈 된 대상이에요. 내적 대상이 돼 있어서 그분은 나하고 같이 있는 건데 나한테 내면화되어 있는 그 대상은 그 대상은 또 현실 대상으로서는 계속해서 변모해가는 대상이죠. 그래서 내가 이 대상을 만났을 때 내 내적 대상과 너무 상이한 대상을 또 만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딱 그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면에서는 나의 자기 대상이죠. 셀프 아브젝트로서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내면 세계 속에 중요한 역할,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나를 보살피고 감싸주는 이 역할을 하시는 이 내적 대상인데 현실 대상을 몇 년 후에 만났을 때 이 현실 대상이 내적 대상의 환상을 깨트려 버린다면 내가 애써 지금 빌드업한 내적 대상이 파괴되는 결과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하죠. 예, 전혀 그럴까 봐도 좀 두려워요. 저도 그 변모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두렵고 그분의 그 인간적인 모습이나 변모된 모습을 보고 그 당시에 도움받았던 그 과정이 약간 손상되는 느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밸리드한 정서예요. 왜냐하면 클래식한 정신분석에서 그래서 중립적인 이치를 해칠 수 있는 사회적인 교류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판타지 세계 속에 내가 지금 트리트먼트가 일어나요. 전이 속에서요. 치료들이 일어나는데 그 전이를 통해서 또 어떤 인격의 내면화도 일어나고 이런 복합적인 일들이 심리 내적인 역동들이 생겨나는데 현실 대상과 전이 대상이 뒤죽박죽 돼버리면 이 내적 대상 관계에 교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치료 과정 속에서도 이 중립성이 파괴돼 버리고 너무 자기 노출이 많아지고 아니면 직접적인 교류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중관계가 이렇게 심해지게 되면 치료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게 전이를 통한 치료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내가 현실적으로 이분을
만나서는 안 될 것 같은 어떤 정서는 굉장히 존중받아야 될 정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리를 해서 내가 인간적인 도리로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어떻게 보면 또 치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라면은 그 과거에 만났던 도움이 되는 대상이지만 사실은 그때는 좀 어느 정도 의존성을 지닌 채로 만났던 그런 경험들도 그렇죠. 그 시절이.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기 아까 함께 있음으로써라는 여기 책에서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함께 있다는 자체가 그런 상황에서 함께라는 것은 아무래도 의존적이고 그 사람은 나한테 개입을 어찌하든 간에 개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번에 만나면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같은 느낌 있잖아요. 실제로 네. 일어나요. 예. 내가 오랫동안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는 분 중에 그 전에 도움을 주었던 분들이 방문하는 케이스가 생겨나는데 그때 굉장한 역동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과거의 대상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꼭 분석 관계가 아니래도 어떤 관계에서 사제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 관계 혹은 동료 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 관계 있는데 그분이 나를 만난 순간 그분은 과거의 내 모습하고 나하고 연결을 짓는 거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적 대상으로 나를 파악하기 때문에 그때 내가 행동하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이분은 개입을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 이미 그 지점을 통과해서 분리개별화가 상당히 진척되어 있는데 이분은 의존적인 당시에 나를 따르라 하던 그 시절의 그 모습으로 이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자꾸 지적질을 하기 시작하거나 좋은 거라고 레커멘데이션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숨막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히 분석 관계에 있는 분은 참 만나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저들도 제가 분석을 했던 분들 중에 보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그 보고 싶은 마음인데 선뜻 다가갈 수 없는 것은 그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다가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분석가가 된다는 건 굉장히 외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충분히 소화해서 다가오지 않는 한 다가갈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장가 보내거나 시집 보냈는데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을 때 이 부모가 느끼는 그 배신감 같은 게 분명히 일어나는데 그 배신감을 자기가 소화해야 돼요. 가서 잘 사는 것으로 끝이지 왜 잘 사는데 나를 한 번이라도 보러 안 와? 이제 이런 정서는 우리가 소화해야 될 정서란 얘기예요. 나 그 김태경 목사님 이야기했던 그 내용도 보면은 이제 어떨 때 보면은 이제 교인들이 왔을 때 뭐 상담할 게 있습니다 하고 오잖아요. 그럼 보면은 별로 듣고 싶은 말은 없는데 그 어떻게 보면 본인이 자기가 말하고 싶고 자기가 정당성을 부여받고 싶고 이런 그런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와서 상담하겠습니다 하고 물었을 때 대답을 해주면 곤란하더라고요. 대답을 오히려 그냥 그러냐고 어떨 때는 나도 뭐 난 그런 걸 못 될까 봐가지고 난 사실 잘 모른다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본인이 답을 찾도록 유도하면은 그 괜찮은데 묻는다 해가지고 정말 답해주고 나면은 돌아서면은 그 뭐랄까요? 자기한테 개입했다고 덜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그렇죠. 예,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느껴요. 이분들 예. 대부분. 그리고 특히 통찰을 주더라도 자기가 이미 생각하고 있는 건데 선생님이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괘씸하고 기분 나빠요. 이런 역동들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석적인 제보자라는 게 정말 어렵다. 도움이 될수록 더 이분들에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에 대해서도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설교할 때 그 쓰지 말아야 될 표현이 뭐냐면은 여러분은 이렇게 하셨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라고 말하는 순간 목회자는 나는 아니고 너희들은 그렇다 이런 표현이 돼 버리니까 그래서 뭐가 이제 우리가 반성할 거나 있으면은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해가지고 자기를 포함시킨 표현을 쓰는 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더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 특히 이제 젊은 목사가 올라가가지고 여러분은 이거 잘 모르셨겠지만 이러는 순간
비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이제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서도 그 상담자 입장에서 내담자에게 어떤 그 하여튼 그런 사람들 좀 민감하기 때문에 뭘 하나라도 가르쳐 주려고 딱 한두 마디 더 해버리는 순간 그 사람은 그걸 민감하게 기분 나쁘게 탁 받아들이면은 상당히 협조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 관계에서 신뢰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정말 그 약물의 양처럼 되게 민감하게 그렇게 굉장히 반응하는 거예요. 민감하죠. 예. 더 제가 공부를 하고 나서 이 상담이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더 어려워졌어요. 아, 이거 어떻게 책임을 져야지? 여러분도 같이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같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저도 최근에 이제 경계선 환자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을 많이 상담을 하게 됐는데, 아까 좀 전에 되게 표현을 잘 쓰신 것 같아요. 그 하얀 물에 몇 방울에 몇 밀리리터의 그 용량이 딱 떨어지냐에 따라 그 쫙 이렇게 퍼지는 느낌처럼, 음, 제 나름대로 해석이 아니라고 했던 부분들까지도 되게 이렇게 정말 민감하게 받아서 반응을 하시는 내담자들의 모습을 참 많이 요즘에 더 많이 이렇게 좀 알게 되니까 아마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그렇죠. 같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 인식이 생겨나니까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쭉 들으면서, 아, 맞아. 해석하면 안 되는데, 난 오늘 또 해석을 몇 명한테 했지? 막 이런 생각을 좀 했고, 참 이렇게 이런 자아 강도 자체도 약하고, 너무 민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고 나면 요즘에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이런 힘드시죠. 것, 그렇게 힘든 게 제 몸으로 이렇게 느껴져서 참, 점점 상담이 좀 어렵다. 근데 아트라고 하셨긴 했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또 제가 성숙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네, 오늘도, 네, 감사한 마음으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저도 몇 년 동안 나름 이제 정신분석 비슷한 걸 받고 있었는데 사실 이 책 전반에 걸쳐서 어떤 환자 사례를 보면서 느끼는 게 사실은 이게 저의 자기 노출 같습니다만 이 환자가 난데 이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환자예요. 저는 그 아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프랑스 속담인가요? 진실을 말하면 돌 붙여도 돌아앉는다고. 누구든지 자기의 그 어떤 자기를 은폐하고 싶은데 탈은폐됐을 때 느끼는 어떤 그런 감정들, 그런 정서들이 있는 것 같고요. 갑자기 요즘에 그 수업 중에 전에 그랬었나요? 그 무의식을 의식화해야 된다는 그런 예. 말씀을 자주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칼 융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무의식을 의식하지 아니하면은 그 당신의 속에 있는 그런 무의식이 당신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서 결국은 그러한 삶이 당신의 운명을 만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무의식을 찾아야 되지만 그게 늘 그렇게 찾아질까? 어떤 때 나도 모르는 내 모습,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나와질 때가 있고요. 뭐 하여튼 그 시시때때로 좀 정서적인 부분들은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충만해서 사랑스럽고, 또 어느 때는 막 짜증도 나고, 더군다나 이제 뭐 이렇게 목회를 하니까, 조용히 나 혼자 시간을 가질 때, 아, 나 진짜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혼자 양심의 소리가, 나 목사 맞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골 목회를 하다 보니까 분주하지는 않아요. 분주하지는 않은데, 뭐 하여튼 활력적이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제가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예배를 드리면 이제 이쪽이 시골이다 보니까 예배의 역동성도 없고 저 자신 혼자 막 하다가 혼자 지쳐요. 혼자 지쳐갖고 예배 끝나면은 진짜 모든 게 다 막 이게 힘드니까 어떤 제가 이거 공부를 하면서도 정서적인 허기를 느껴갖고 저녁을 안 먹는 상태니까 수업 시간 되면은 아무래도 좀 차량도 이제 할 사람은 제가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밥을 먹어야겠다. 좀 제 자신에게 스스로가 그런데 좀 정서적으로 지금 약간 허기를 느끼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더. 그 디프레시브 포지션에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나한테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내가 좋은 것도 많은데 이제 이런 걸 복합적인 정서로 내가 가져가야 나를 정당하게 평가하는데 나를 어느 하나의 획일적인 기준으로 내가 이쪽에 맞아 틀려 이런 이분법으로 보는 것 자체는 조금 본인에게 관대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본인에게 관대함을 조금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